한 젊은 남성이 연인의 아버지와 함께 아주 평범한 일을 하러 갔다가 사라졌습니다.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러 간 것이 그의 세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날 이후 23살 브라이스 브로걸의 이름은 미네소타의 작은 마을을 뒤흔든 끔찍한 미스터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 코델리아의 아버지 마이클은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브라이스를 강제로 연행해 갔다. 마치 영화 속 비밀 요원들처럼 배지도 신분증도 없이 혐의도 설명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는데 어느 수사기관에도 체포 기록이 없다면 브라이스는 정말로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마이클의 증언 뒤에 숨겨진 수상한 구멍들을 파고들기 시작하자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극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딸을 보호한다는 명분 뒤에 숨겨진 냉혹하고 치밀한 살인 계획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보였지만 점점 드러나는 증거들은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2022년 10월 26일,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미네소타의 작은 마을에서 한 젊은이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브라이스 브로걸이라는 이름의 23세 남성이었죠.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센터 타운십에 있는 보관 창고였습니다. 당시 그는 여자친구 코델리아 일렉스의 아버지인 마이클과 함께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날 오후 날씨는 쌀쌀했고 두 남자는 창고에서 코델리아와 브라이스의 소지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것이 브라이스에게는 마지막 오후가 될 줄 몰랐겠죠. 코델리아는 남자친구가 사라진 후 이틀 뒤인 10월 28일 금요일에 크로윈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녀의 신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아버지 마이클의 말에 따르면 브라이스가 정체불명의 남성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관에서 왔는지 무슨 혐의였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연방수사기관이나 지역경찰서 어디에도 브라이스 브로걸에 대한 체포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그가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이 마이클을 찾아가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협조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창고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대략 45분 정도 걸렸죠. 브라이스가 뭘 가져갈지 고민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오후 5시쯤 시작해서 5시 45분경에 끝났습니다. 마이클의 설명이었어요. 창고 안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물건들을 상자에 담고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창고를 떠나려던 순간 상황이 급변했다고 마이클은 설명했습니다. 두 대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더군요. 표시가 없는 차량이었는데 일반적인 경찰차와는 달랐어요. 일반적인 경찰차의 오버헤드 사이렌이 아닌 다른 종류의 불빛을 켰습니다. 우리를 멈춰 세우고는 브라이스를 체포해서 데려갔어요. 마이클의 증언이 계속됐죠. 마이클은 그 남성들이 3명 정도였다고 기억했습니다. 모두 평복을 입고 있었고 뚜렷한 배지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더욱 기묘한 점은 이 남성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들이 어떤 기관에서 왔는지, 브라이스에게 무슨 혐의를 씌우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보통의 체포 상황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경찰이나 연방요원이라면 반드시 영장을 보여주고 혐의를 고지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더 깊이 파고들자 브라이스와 코델리아의 관계에 대한 복잡한 배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2월부터 8개월간 연인 관계였습니다. 코델리아의 고등학교 졸업 직후인 6월부터 4개월간 전국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요. 아리조나와 워싱턴주까지 다녀온 긴 여행이었죠. 젊은 연인들에게는 로맨틱한 모험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여행 중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미네소타로 돌아온 직후 코델리아가 아버지에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연락했다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마이클은 수사관들에게 여행 중 무언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딸이 일요일에 전화해서 상황이 나빠졌다고 하더군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월요일에는 당장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했어요. 뭔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브라이스가 체포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말도 했죠. 마이클의 말에 따르면 코델리아가 브라이스와의 관계에서 위험을 잊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마이클의 증언에는 의심스러운 구멍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브라이스의 휴대전화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가져가서 주유소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실토했습니다. 왜 증언을 바꿨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전화기를 추적해서 제 딸을 쫓아올까봐 걱정됐어요. 마이클의 설명이었지만 수사관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죠. 왜 실종자의 휴대전화를 버려야 했을까요? 만약 정말로 정부 요원들이 브라이스를 데려갔다면 그들이 이미 휴대전화도 가져갔을 텐데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마이클의 이야기에 큰 모순이 발견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이클의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그는 1999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였어요. 특히 두 번째 사건은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무려 4번이나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죠. 마이클은 브라이스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이 제 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힌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어요. 딸의 얼굴에 멍이 든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는 브라이스가 코델리아를 신체적으로 학대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코델리아 본인은 이런 주장을 부인했고 병원 기록이나 경찰 신고 기록도 없었어요. 수사관들이 마이클의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브라이스가 실종된 다음 날인 10월 27일 새벽 4시 45분, 마이클이 집을 나갔던 것이죠. 그는 보관 창고로 갔다가 22분간 머문 후 에드워드 호수 근처 숲으로 향해 1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새벽 시간에 왜 그런 곳들을 방문했을까요? 이상한 행적이었어요. 10월 29일 경찰이 보관 창고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했을 때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표백제 병과 함께 브라이스와 마이클의 DNA가 검출됐어요. 혈흔 반응을 보이는 물질의 잔해와 무거운 물체를 끌고 간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그 창고에서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고 무언가를 옮긴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마이클의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를 토대로 경찰이 에드워드 호수 근처 숲을 수색한 결과 새로 파헤쳐진 듯한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땅에 꽂혀 있고 그 위에 새 낙엽들이 덮여 있었죠. 주변의 자연스러운 낙엽층과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묻고 위장한 것 같았어요. 발굴팀이 그 지점을 파헤치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브라이스의 시신이 그곳에서 발견된 것이죠. 그는 머리 뒤쪽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때부터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어요. 정체불명의 요원들에게 체포되었다는 마이클의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사실 경찰은 시신 발견 이틀 전부터 이미 마이클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이복 남매들이 경찰서에 찾아와 충격적인 증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마이클이 직접 자백했다는 것이었죠. 가족들에게 자신이 브라이스를 해를 가했다고 털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정보를 들은 가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이클의 여동생 젠 베이커의 증언에 따르면 마이클이 수사관들과 면담을 마치고 온 10월 28일 저녁 그녀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경찰이 내 트럭을 추적할까봐 걱정된다는 이유였죠. 그러고는 브라이스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너무나 담담하게 범행을 시인하는 그의 모습은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시체가 너무 무거워서 손으로 옮기기 어려웠어. 썰매를 사용해서 숲으로 옮겼지. 묻은 다음에는 차고 옆에 있던 낙엽 봉지를 가져다가 덮었어. 절대 찾을 수 없을 거야. 마이클의 섬뜩한 자백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을 이야기하듯 범행과 이후의 처리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젠이 증언했어요. 젠은 즉시 또 다른 이복 형제인 패트릭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패트릭은 지역 경찰과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터라 익명을 조건으로 이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숲에서 썰매를 발견했는데 담요로 덮인 채 보관창고로 가는 도랑에 버려져 있었고 붉은 갈색 물질이 묻어 있었어요. 혈흔으로 추정되는 물질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입니다. 마이클은 브라이스와 코델리아가 미네소타로 돌아오기 몇 시간 전인 10월 26일에 이복루이 젠의 집에 총기를 맡겨두었어요. 작업 현장에서 설치류 퇴치용으로 필요하다는 핑계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브라이스를 해를 가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이었습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법행행위였어요. 또 다른 목격자도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주에서 브라이스와 코델리아의 집주인이었던 사람이 증언하기를 마이클이 전화를 걸어와서 브라이스가 딸을 다치게 했는지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때 코델리아의 양쪽 눈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봤다면서 마이클이 브라이스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22년 11월 마이크 일렉스는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성이 없는 2급 협의유로 기소됐지만 수사가 진전되면서 2023년 3월 대배심이 1급 계획살인으로 기소했어요. 사전에 총기를 준비하고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장소까지 미리 정해둔 치밀한 계획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냉혹한 계획살인이었던 거죠. 2024년 재판에서 마이클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브라이스를 해를 가한 것은 인정했지만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딸을 보호하기 위한 순간의 충동이었다는 것이 그의 변론이었죠. 브라이스와 대면해서 코델리아 학대 문제를 따지자 브라이스가 그녀는 내 것이다, 포기하기 전에 차라리 해를 가하겠다고 말해서 격분해 치명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코델리아는 아버지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브라이스와의 관계가 결코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그와 함께 행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인 혐의로 체포된 후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브라이스를 그리워하는 게를 계속 올렸죠. 진정한 사랑을 잃은 슬픔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매우 특별한 사람이 내게서 빼앗겼지만 이제 그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브라이스는 영원히 나의 수호천사예요. 정말 사랑해요. 코델리아가 페이스북에 올린 추모글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마이클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그들은 마이클에게 1급 계획살인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모든 증거가 계획적 범행임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마이클 일렉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젊은 남성의 생명을 빼앗은 대가였죠. 63세의 나이에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됐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남깁니다. 과연 마이클이 정말로 딸을 보호하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통제욕과 소유욕 때문이었을까요? 코델리아는 지금도 브라이스를 그리워하며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가족을 영원히 파괴시킨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